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은 박혜라님의 세대 공감 에세이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DNA는 강하다. 아침 햇살 밝은 거실에 퍼즐 앉아 신문을 읽느라 목이 점점 앞으로 숙여진다. 나쁜 버릇인 줄 알면서도 신문은 꼭 그 자세로 읽게 된다. 점잖게 소파에 앉아 읽으면 읽는 맛이 덜 난다. 그러니 이내 뒷덜미가 뻐근할 수밖에 할 수 없이 고개를 쳐든다. 그 순간이다. 켜지도 않은 TV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비친다. 돌아가신 어머니다. 언제나처럼 눈두덩이 소복한 어머니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나였구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잦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는데 세면대 거울 속에 어머니가 있다. 어느 날은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현관 거울에서 어머니가 맞는다. 어떨 땐 혼자 엄마 하고 불러보기도 한다. 모든 딸은 엄마 판박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아버지 쪽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니와 닮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심지어 어머니는 쌍꺼풀이었고 난 쌍꺼풀이 뚜렷한데도 신기하게도 눈매가 똑같아 보인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자기 엄마는 무조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인다던데 난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천성이 삐딱해서인지 내 눈에는 우리 어머니가 참 못생겨 보였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레고레 팩을 빼닮은 듯한 두드러진 미남이었기 때문에 어린 눈에도 비교가 됐기 때문인가 보았다.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체격도 영딴판이었다. 당시로선 드물게 훤칠한 장신이었던 아버지와 반대로 어머니는 한마디로 짜리몽땅 그 자체였다. 물론 그렇다고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젊었을 때는 네 자매 가운데 막내 여동생 하나만 어머니를 빼닮은 듯 했고 나머지 셋은 어머니와 확연히 다르게 생긴 것 같았다. 그렇다고 딱히 아버지를 닮은 것도 아니었다. 둘째만 눈매와 인매에 아버지 피색이 있었지만 나와 셋째는 한 구석도 닮은 곳이 없었다. 난 속으로 아버지를 닮았으면 조금은 낫게 생겼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지만 그나마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안 닮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싶었다. 이런 딸내미의 속마음을 어머니가 알았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조금 속상했을까? 아니, 어쩌면 너무 가당찮고 우스워서 떼굴떼굴 굴렀을지도 모른다. 내 기억에 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늘 자신만만했다. 그랬던 내가 쉰 즈음부터 어머니를 슬금슬금 닮아가더니 예순 즈음에는 아주 빼다박아 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 살아생전 아이들이 나보고 외할머니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는 무슨 헛소리냐며 윽박질렀는데 지금은 나도 나를 보고 깜짝 놀랄 지경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땐 붕어빵이다. 눈이 똑같다. 쌍꺼풀도 부으니 별 수 없다. 하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체격은 이미 30대부터 엄마를 닮아갔으니까. 팔다리 가늘고 배만 볼록한 이른바 거미 체형은 육남매가 똑같다. 그토록 체격이 좋던 아버지도 나이 들어가면서는 어머니와 막상막하인 거미 체형으로 서서히 변신했다. 우리 육남매는 운동으로 몸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유전자의 힘을 탓하며 앉은 자리에서 먹고 또 먹어대곤 했다. 부모에게 지은 죄는 자식에게 고스란히 되갚음 당한다는 말이 있다. 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를 닮지 않기를 바랐고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자신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았다. 아이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다듬어져 태어났다. 오죽하면 어떤 친구가 나보고 너희 애들은 어쩜 니네들의 단점은 하나도 안 닮고 장점만 극대화시켜 닮았니? 라며 시샘 섞인 말을 했을 때도
그 말 속의 뼈는 듣지도 못하고 그저 희죽거리느라고 바빴다. 혼자 올망졸망한 새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라도 할라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맞춘 듯 애들이 참 예쁘네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라고 했다. 잠깐만 곱씹어봐도 넌 참 안 생겼다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임에도 그땐 그저 물색 없이 좋기만 했다. 외모도 성격도 자신보다 훨씬 나은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부모된 이들의 보람과 기쁨이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일 때 어떤 지인이 내게 물었다. 엄마 생각에 아이들이 어떠냐고. 난 서슴없이 대답했다. 셋 다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날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꽤 괜찮게 보이던 아이들의 체형이 30을 넘기면서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했다. 3명 모두 한결같이 배가 나오는 게 보였다.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배가 나오느냐고 하니 아이들 말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란다. 아니 부모를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부모를 따르기만 하면 인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느냐는 나의 거창한 타박에 아이들은 심드렁하게 내뱉는다. DNA는 강하다고. 한때 몸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던 둘째는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은 암만 운동을 해도 배에 임금 왕자가 새기는 체질은 아닌 게 확실하다며 슬그머니 운동을 게을리하는 눈치였다. 내가 보기엔 타고난 체질보다 생활 습관, 즉 소나기 밥을 먹는다거나 자주 두주불사를 한다거나 하는 요인들이 더 큰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절대적으로 유전자의 힘이라는 거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식이나 과음 역시 부모의 유산이란다. 그러니 모든 게 부모 탓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괘씸하다. 할머니는 용감했다. 할머니, 저도 저 차 타고 싶어요. 안 돼. 4살짜리는 안 된대. 너무 위험하대. 경기도 양평 중미산 자락에 자리한 콘도의 잔디밭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니카를 타고 쌩쌩 달리고 있었다. 호기심 덩어리인 4살짜리 우리 둘째 손녀. 아니나 다를까 미니카를 보자마자 자기도 타고 싶다며 나를 조른다. 엄마는 서울집에서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중이고 손녀를 데리고 온 아빠는 콘도에서 달콤한 낮잠에 취해 있다. 아빠들은 이상하지 장소를 불문하고 틈만 나면 자려고 한다.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와의 1박 2일 나들이에 들뜬 손녀는 낮잠 자는 시간이 아까운지 도통 자려 하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빠 나 마음 놓고 자라고 손녀의 손을 잡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다. 풀꽃과 개미와 나비를 보며 즐거워하던 손녀의 눈에 미니카가 띄었으니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다행히도 미니카 대여하는 아저씨는 손녀가 너무 어리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단히 포기할 손녀가 아니다. 직접 아저씨와 협상이 들어간다. 그럼 어린하고 같이 타면 되잖아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타면 괜찮죠? 아저씨는 꼬마 아가씨의 당돌한 제안에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애매한 눈길로 나를 바라본다. 아무리 봐도 겁쟁이 같기만 한 저 할머니가 과연 미니카를 탈 수 있을까 가늠하는 눈빛이다. 손녀의 간청을 거절하기가 미안해서였는지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였는지 아저씨는 이내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 그럼 할머니하고 같이 타면 괜찮지. 그렇지만 할머니가 타실 수 있을까? 저 할머니 어떻게 타실 수 있겠어요? 순간 오기가 발동한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냉큼 그럼요, 내가 같이 탈게요 라고 말해버렸다. 하지만 아저씨가 미니카 작동법을 설명하는 동안 내 심장은 이미 꽝꽝 뛰고 있었다. 아이코, 이 노릇을 어쩌지? 나는 유난히 기계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한마디로 타고난 기계치다. 30여 년 전 비교적 남보다 빨리 운전면허증을 따놓고도 한 번도 차를 몰아보지 않은 것도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순전히 겁이 많아서다. 평소 택시를 잘 타지 않는 것도 돈을 아껴서라기보다 운전사들의 고개 운전이 무서워서다.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서도 기껏해야 회전목마 타는 것이 전부다. 미니카도 카가 아닌가. 게다가 저렇게 쌩쌩 달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혹시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속 타는 할머니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녀는 마냥 신이나 어쩔 줄을 모른다. 비장한 마음으로 손녀를 앞에 앉히고 미니카에 올라탄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다음 기어를 천천히 해놓고 조심조심 운전을 시작했다. 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굴러갔다. 아, 내가 드디어 차를 모는구나 라는 감격에 젖을 새도 없이 손녀가 외친다. 할머니, 더 빨리 가요. 넋이 반쯤 나간 할머니와 계속 더 빨리를 외치는 손녀와 낡아빠진 미니카는 어느덧 삼위일체가 되어 넓은 잔디밭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예정된 30분을 꼬박 채우고서 손녀는 승리의 전사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방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무용담을 펼쳤다. 할아버지는 용감한 손녀딸 덕분에 겁쟁이 할머니의 30년 장롱 면허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면서 놀려댔다. 그렇다. 손주들 덕분에 나는 용감해졌다. 지난 겨울에는 눈썰매장에 가서 생전 처음 썰매를 타기도 했고 여름엔 비록 어린이 수영장이긴 했지만 미끄럼틀까지 탔으니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용기다. 물론 바쁜 아빠들을 떼어놓고 아이들과 엄마들만 데리고 놀러간 덕분이었다. 엄마 혼자 두 아이를 건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아이씩은 책임져야 했으니까. 눈썰매장은 밑에서 봤을 때보다 어찌나 높고 수영장 미끄럼틀은 생각보다 어찌나 길던지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지만 겁 많은 나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미션을 완수했다. 눈썰매가 그렇게 빨리 달리고 미끄럼틀이 그렇게 미끄러운 줄 알았다면 아예 꽁무니를 뺐을 게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어땠었지 돌이켜보니 무조건 혼자 타라고 시키기만 했지 한 번도 같이 타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에구, 불쌍한 내 새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손주들을 볼 때마다 아득한 옛날의 내 엄마 노릇이 부끄럽고 미안해진다. 아, 할머니가 되어본 다음에 엄마 노릇을 했으면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생활의 기초.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차 싶었다. 전기밥솥을 누르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현관문을 빼꼼히 열고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질렀다. 여보, 밥솥에 쌀 얹혀놨으니까 누르기만 하면 돼? 카레는 해놨어? 알았어. 경쾌한 목소리가 냉큼 답을 보냈다. 역시 신혼 때부터 대답 하나는 시원시원하거든. 65을 넘어서부턴 남편의 점심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외출해도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단계로 들어섰다. 어떤 남자들은 아내가 점심을 준비해 놓지 않고 나가면 화를 내거나 굶는 시위를 한다는데 내 남편은 안 그렇다. 동네에 널려있는 음식점을 골라가며 푸짐한 식사를 즐긴다. 그래도 몇십 년을 식구들 밥 먹이는 일에 바쳐왔던 주부의 본성 탓에 그런 날이 며칠 연속되면 공연히 죄책감이 들곤 한다. 그래서 그날은 반찬을 몇 가지 준비하고 전기밥솥에 밥을 안치고 나왔던 것이다. 간만에 남편의 점심 식사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외출한다는 뿌듯함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때는 4월, 아파트 화단의 목련도 만개했다. 한데 이게 웬일, 칼바람이 얇은 코트 속으로 파고든다. 나이 드니 더위도 싫지만 추위는 더 싫다. 귀찮지만 조끼를 찾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 같지 않은 봄을 욕하며 나는 발길을 다시 집으로 돌렸다. 니트 조끼를 찾아 걸치고 서둘러 다시 신발을 꿰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던 남편이 따라 나온다. 어이구, 나이를 먹더니 마누라 귀한 줄 알아서 배웅을 다 나오네. 날은 감동을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마치 유치원생처럼 자랑한다. 뚜껑 닫고 돌려놨어. 뭘 돌려놔? 에이, 그걸 돌려놔야 압력이 든다며. 잘했네. 그런데 이 미심쩍은 기분은 뭐지? 누르진 않고? 뭘 눌러? 취사 버튼 안 눌렀어? 취사 버튼? 그런 거 없던데. 앓느니 죽겠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짐작대로다. 여기 치사라고 쓰여 있는 거 안 보여? 아니, 중국에서 2년이나 혼자 살면서 밥솥 한 번 안 눌러봤단 말이야? 중국에선 눌러봤지. 그렇지만 중국 밥솥은 한국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아이고, 이 무식한 분아. 중국이든 한국이든 밥솥은 치사 버튼을 눌러야 치사가 되지. 그냥 뚜껑만 닫아 놓는다고 쌀이 밥으로 변합니까요? 이 밥솥은 좋은 거라 뚜껑만 닫아도 저절로 밥이 되는 줄 알았지. 하마터면 굶을 뻔했네. 허허. 웃지는 않으며 밉지는 않지. 해맑게 웃는 이 늙은 아담을 어찌 알고. 늙은 아담들이 문제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시대만 해도 남자들이 젊었을 땐 일하고 돈 버느라고 다른 건 몰라도 다 용서가 됐다. 돈 버는 일 이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108가지 일들은 여자들이 기꺼이 떠맡아 주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가족도 변했다. 게다가 자꾸만 수명이 늘어난다. 늙은 아담과 늙은 이브가 단둘이 사는 시간도 자꾸만 길어져 간다. 자식들은 자꾸만 멀어져 간다. 젊었을 때는 웬만하면 호르몬의 힘으로 알콩달콩 살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정말 사랑이, 다른 말로 친밀감이 있어야만 오손도손 살 수 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저 제자리다. 뭘 모르는 남자들은 그저 억울하다며 목청을 높인다. 돈 벌어줄 때는 하늘처럼 떠받들더니 돈 못 버니까 찬밥 취급한다고. 이게 모두 못된 여자들 탓이라고.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유머가 삼식이 시리즈란다. 그깟 밥 세 끼 차려주는 게 무에 그리 힘들다고 남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느냐는 거다.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자식들과의 차별 대우란다. 자식들이 오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낸다면서. 정말 뭘 모른다. 자식들에겐 왜 그리 잘해주느냐고? 그야 자식은 나하고 피가 섞인 관계지만 남편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남편 밥 해주기가 왜 그리 귀찮냐고 묻지 마시라. 남자가 일해서 은퇴할 나이면 여자도 역시 살림에서 은퇴하고픈 나이다. 한마디로 여자도 밥 해먹는 일이 힘들다. 남편이 하늘이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하늘과 살고 싶은 여자들은 어디에도 없다. 여자들이 원하는 건 친구 같은 남편이다. 늙어가는 아내에게 계속 여자의 도리를 요구하는 남편은 노땡큐다. 그런데 우리 또래 아담들은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다. 밥도 빨래도 손주보기도 못한다. 세탁기는 폭발할까봐 돌리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손주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존재다. 책 찢으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할아버지가 엄하게 경고했는데도 소녀는 방글방글 웃으며 또 찢는다. 아들이 셋이나 되지만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우리 집 늙은 아담은 화가 난다. 찢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찢어? 너 애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할아버지의 목청에 놀란 2살짜리 소녀는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하긴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백도 이렇게 선언했다. 늙은 아담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울리백은 남자다. 그러나 여자에겐 의리라는 것이 있다. 쓸모없다고 내칠 순 없다. 쓸모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난 오늘도 늙은 아담에게 생활의 기초를 가르쳐 준다. 유치원 선생님처럼 아주 상냥하게. 여보세요. 너무 무리한 주문일랑 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아직 두들도 안 됐답니다. 할머니는 피닉스. 할머니, 옛날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 손주들은 내 얼굴만 봤다 하면 이렇게 졸라댔다. 할머니 이젠 이야기 보따리 바닥났어. 할아버지한테 해주세요 해봐.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할머니가 해주셔야 해요. 왜 아이들은 할아버지한텐 한번 청해보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할아버지를 제외시켜 버리는지 참 이상하다. 물론 불똥이 날아올세라 할아버지도 먼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하지만 말이다.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에 난 또 날고 낡은 레퍼토리를 읊어댄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로 시작되는 해님 달림에서부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든가 혹부리 영감, 흥부놀부 등 우리 전래 동화는 물론이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에서 피리 부는 소년까지 동서양을 섭렵하지만 기껏해야 20편 안팎이다. 나는 손짓 발짓에 누나를 부라리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호통치느라고 어느새 기진맥진. 그러나 이 어린 관객들은 만족을 모른다. 할머니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유감스럽게도 단골 레퍼토리를 다 틀고 나면 내 머릿속에선 더 이상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내 아이들 키울 때에 비해 한 편도 늘어나지 않았다. 아이 다 키우고도 30년을 더 살았는데 그동안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도 늘리지 못했다니 이럴 수가. 기억력은 물론이요. 상상력도 이렇게 메말랐는데 앞으로 글을 쓰면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공연히 울적해지기까지 한다. 내 속을 알 리 없는 어린 관객들은 여전히 할머니 입만 빼꼼히 쳐다본다. 그 순간 큰 녀석들이 갖고 놀던 변신 로봇이 눈에 들어온다. 옳거니 요거다. 서진아, 그 로봇 이름이 뭐지? 이건 피닉스예요. 피닉스? 피닉스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몰라요. 피닉스는 불사조, 즉 죽지 않는 새라는 뜻이야. 죽지 않는 새가 어디 있어요? 새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새도 있단다. 그게 바로 피닉스야.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응, 할머니도 피닉스였거든. 아이들 눈이 동그래진다. 에이, 할머니가 무슨 피닉스예요. 거짓말. 할머니는 거짓말 같은 거 몰라. 할머니는 원래 피닉스였는데 니들 때문에 할머니로 변신한 거야. 나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원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던 피닉스였는데 예쁜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할머니로 변신해서 지상으로 내려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풀어놓았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하며 듣더니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묻는다. 정말요? 그럼 피닉스로 다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데 얘들아, 할머니가 다시 피닉스로 변신해서 날아가 버리면 이번엔 다신 할머니로 돌아오지 못한단다. 여태까지 할머니하고 많이 살았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럼 어디 한번 변신해 볼까? 순간 합창이 터져 나온다. 안 돼요, 할머니. 절대로 피닉스로 변신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우리들하고 할머니로 살아요. 할머니 노릇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참으로 재미가 깨소금이다. 나의 버킷리스트.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젊은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한테 당신의 꿈을 투사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꿈을 꾸라는 내 강연에 그 엄마는 자기 꿈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도 아직 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들어 부쩍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지면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꿈은커녕 그저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하마터면 아유,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2시간 내내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떠들어 대놓곤 정작 본인은 나이 뒤에 숨으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은 기분일까. 인생 선배로서의 책임감이 나를 채찍질했다. 난 80살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빛의 속도로 떠올렸다. 그렇게 70살의 버킷리스트가 태어났다. 70살의 버킷리스트. 1. 마음에 드는 도시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앞으로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찍는 여행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꾸리고 하루 종일 쫓기듯 이름난 명소들을 섭렵하다가 밤늦게 또 다른 호텔로 들어가 잠자고 나오는 일정이 아니라 한 호텔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부근을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여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 한때는 한 도시에서 6개월은 살면서 동네 시장도 다니고 이웃 사람들도 사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한 도시에서 한 달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까지 슬쩍 지나친 도시 중에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은 프라하, 바르셀로나, 도쿄 세 도시다. 2. 연극 무대에 서기.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했던 연극에 대한 짝사랑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나를 달뜨게 만든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위에 올라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볼 때의 그 느낌. 허무하면서도 벅차오르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지나가는 행인으로라도 80전에 꼭 무대에 서고 싶다. 드라마 연출을 하는 막내에게 엑스트라라도 한번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해도 피식하고 웃을 뿐 도무지 내 진심을 몰라준다. 그나마 강연을 할 때마다 내가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니 다행이다. 3. 캐리커처 배우기. 처음 책을 냈을 때부터 다음 책엔 내가 그린 그림을 함께 실어야지 하고 별렀었다. 곳곳에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학원이 널려 있는데 한 번도 못 간 것은 순전히 게으름 때문이다. 나 못지않게 게으른 남편도 배우는 것엔 부지런한데 왜 이런 건 안 담는지 몰라. 4. 손주들이 읽을 동화책 쓰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꼭 쓰고 싶다. 나중에라도 가끔은 할머니가 생각나겠지. 5. 제주도 올레 일주. 처음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에 맞는 동행을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 지금은 목표치를 낮추어 국내의 순례길들을 순례하고 싶다. 우선 전에 양념으로 맛보았던 제주도 올레길을 일주하고 싶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고 또 걸을 거야. 6. 뱃살 빼기. 안 되면 말고 그래도 쉬닝은 해봐야지. 7. 기타 배우기. 30년 동안 꿈만 꾼 것. 8. 다큐멘터리 찍기. 10년 전에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70살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자신있게 다큐멘터리 감독이요 라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이번에도 9. 콘도처럼 간단하게 살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 한밤중에 우렁각시가 나와서 다 내다 버려 주었으면. 10. 기부금 조금씩 늘려가기. 가장 쉬운 일, 당장 실천해야지.